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대표기자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한김이 분석하는 최후의 북미 대결전, 한반도에서 벌어질 최후의 북미 대결전에 대한 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대표 한성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성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를 PPT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잠시 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 시리즈를 거쳐서 같이 알아볼 내용은요. 총 제목은 최후의 북미 대결전과 전략의 재구성, 그리고 하나의 나라의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총 9개의 소제목을 한 총 3, 4회에 걸쳐서 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최후의 북미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 북미 간의 그 대결전이 사실상 근 8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80년 동안에 끊임없이 북미 간에 그런 대결이 벌어져 왔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북한이 핵개발,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북미 대결전은 보다 본격화됐고 전반 세계 정세 흐름과 그에 따르는 세계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지금의 북미 대결전의 위상은 바로 북미 대결전의 종식 국면, 최후의 북미 대결전을 명확한 자기 주장을 갖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이제 정세가 한반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핵이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 또는 한반도의 정책이 크게 이제 변화가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북미 간에 걸친 80년의 그 대결이 이제 곧 종식될 것이라는 뭐 그런 전망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게 될 것은 바로 작년 12월 말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을 하게 됐잖아요. 그것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파기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통일 안 한다. 통일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을 거의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또는 적대시 국가로 이제 삼고 앞으로는 뭐 평화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동안의 조약이고 뭐 필요 없고 이제 우리한테 어떤 위협이 있다면 바로 그냥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적대적 국가로서로 그냥 아예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근 80년 만에 전환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를 팩트에 기초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김정은 위원회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근 80년간의 남북 관계를 종지부를 찍고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 국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른바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이때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 투코리아론을 파산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개혁 진영이 갖고 있었던 평화공존론을 동시에 파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이 남북 정상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했던 그런 뭐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부 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들은 사기당했다.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이것들하고는 더 이상 뭐 협상이고 평화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 80년간의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이전의 내용들 짚어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데 명백하게 확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 전환을 하게 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얘기를 진행할까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족 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을 함께 할 수 없기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족 의식이 거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 한국 사회는 분단체되기 때문에 이른바 삼분지계라고 해서 보수, 개혁, 진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보수는 물론이거니와 개혁진 역시도 민족 자주의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동족의식이 거세된 그러한 집단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동안 통일과 관련된 남북관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조국동 3대 원칙인 7.4 공동성명을 파기를 해버리죠.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평양 남쪽 거리에 조국동 3대 험담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즉시 철거시켜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조국통일 운동에서 3자 연대 기구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범민련, 그 다음 민화협, 그 다음에 종교단체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도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3자 연대 기구를 해산을 하게 된 것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것이 바로 7.4 공동성명이 조국통일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에 근거해서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 이른바 연합연방제거든요. 통일의 방도예요. 이건 역시도 폐기를 해버린 거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을 이제 지워버렸단 말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의 전환의 세계 내용의 두 번째 것은 바로 연방제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까요? 잠깐. 근데 예. 이제 연방제를 이제 폐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연방제 폐기라고 명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방제라는 건 뭐냐면, 아직은 이제 그동안의 평화 공정론은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남북 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제 평화연방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명백하게 우리는 연방제 안 한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남측과의 어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완전히 했다는 것이고, 향후 연방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있을 건지 말 것인지, 앞으로 있을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네. 사실 이런 얘기 저는 그냥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론은 명백하게 7.4 공동성명을 폐기를 한 것, 그 다음에 연합연방제를 폐기한 것, 3자 연기구를 폐기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바로 북한에서 이때까지 조국 통일의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통 3대 헌장탑을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후로는 더 이상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개이한 족속들과는 더 이상 통일을 할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연방제 폐기는 그 안에 명백하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또는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표시하시지만 저는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확대 해석일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뭐 그건 좋습니다. 그건 하나의 입장이니까. 예. 뭐 이후에 지켜보면 아실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하게 된 세 번째 내용 또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 적대 교정 관계로 규정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연방제를 폐기한 것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내용이 뭐냐면은 만일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수복하고 평정해서 그리고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바로 이것이 유사시라고 하는 전제를 분명히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것이 이른바 북한에서 얘기하는 국토안정론이에요. 국토안정론은 나중에 알아보게 될 건데요. 김일성 주석이 해방 이후에 미군이 38선 이남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나온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것들은 말 유사시 때는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바로 개헌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 남측의 영토선, 경계선, 이러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미국이 그었던 NLL을 그 영토선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북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때까지 남북 관계가 좋아져 있을 때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개헌을 한 다음에 바로 그 규정을 하고 난 뒤에 0.001mm만의 침범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후에 한반도가 전진할 수 있는 최고의 위험 지점을 바로 적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것이 국토 안정론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대남 통제적 전환을 했는데 그 내용은 딱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남북 간을 이전과는 통일을 향하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적대적 교정국 관계로 바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김 교수님이 약간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연방제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통일을 안 하겠다. 난 이제 표현을 이제 통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사시에 바로 국토 안정론을 시행을 하겠다. 이것이 북한이 근 80년간 남북관계 종집을 찍고 새롭게 전환한 내용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남북 간의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없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두 개의 국가론으로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의 NLL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용인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NLL에 대한 용인을 이제 안 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그어서 예를 들면 아까 보면은 뭐 연평도는 이게 그 전체적인 그 국경선에서 잠깐 그 연평도 쪽 북쪽으로 올라온 부분의 해역만 인정을 하고 그죠? 쭉 가니까 그러면 이제 NLL에 대해서 이제 국지전이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위기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그러면 그 헌법이 개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대북 전문가들의 그 전망에 의하면은 좀 이제 북한의 일정들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 일정들이 중요한 그 일정들이 이렇게 좀 정기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그런 정기성들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전망에서 따르면 약 9월 달쯤에 최고인민회의를 연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남측 경계선이 확정되는 개헌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그 긴장 상태가 이전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폭과 깊이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 윤석열 정권이 조기 퇴진이 안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까지 안 된다면은 뭐 윤석열이 일단 말로는 자기네가 뭐 선제 타격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한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북한의 어떤 국지전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NLL을 갖다가 이제 국경선이라고 하면서 밀고 내려왔을 때 과연 그 윤석열이 어떻게 이제 행동할 것인가? 과연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힘에 의해서 NLL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북한도 이제 뒤에 최후의 경우에 이제 뭐 핵무기를 갖다가 사용을 이제 협박을 하면서 과연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윤석열이가 좀 타도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민주정부가 혹시 들어서면 그래도 북한도 약간의 또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자기네가 지금 강공 지금 이러한 기조들을 약간 좀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제를 깔거든요. 그것이 가장 이제 그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게 뭐냐면 0.001mm라도 침범을 한다면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한반도의 어떤 그런 전쟁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 들어가고 네. 뭐 북한이 이제 대남 통일 정책 전환을 네. 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죠? 예. 사실 오늘 이 유튜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아까는 대남 통일 정책 전환의 내용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이건 주장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한다면 그럼 북한이 왜 정책 전환을 했는가? 왜? 이유가. 이 또한 수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자기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의적인 게 많아요. 또 주관적 희망을 표현하는 것도 많고 해서 특히 반북적인 관제 전문가들이 그게 심하거든요. 따라서 북한에 대한 평가 판단은 철저히 팩트에 기초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팩트에 기초해서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북한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리고 그 보름 전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한미의 반북 대결 강화로 전쟁이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로 다가와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미의 반북 대결 강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거든요. 자, 1950년 한국전쟁을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유엔사가 꾸려져서 임무를 받고 바로 한국으로 오단성 인천항을 통해서 이럴 때 유엔사가 유엔부터 보여준 임무는 뭐냐면 이른바 인민군의 격퇴를 물리치는 임무였었어요. 그런데 10월 1일 날 혹시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10월 1일 날? 10일? 예. 근데 갔다 오시면 국군의 날? 예, 맞습니다. 바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인데 바로 유엔사가 우리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상관없이 북진을 결행한 날이에요. 북진을. 그러니까 38선 이북을 결행한 날이죠. 그러면서 들었던 기치가 통일한국이에요. 유엔사 들었던 기치가. 통일한국은 바로 북한을 붕괴해서 자본주의로 흡수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뒤로 해년마다 1년 중에서 거의 뭐 300일 가깝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전쟁이 현실 실제로 다가온 이유에서 네 가지 문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 좀 주목을 해주시죠. 참수부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사시 이제 뭐 김정인 목을 따겠다. 예, 그거죠. 이것을 2017년 10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시켜서 창설한 부대예요. 북한의 지도에 멱을 따는 그 평양으로 들어가서 멱을 따는. 근데 그게 문재인의 결정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죠. 당연히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의 결정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참수부대가 그때 창설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가서 한미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잖아요. 여기서 뭐 아시는 것처럼 아무튼 북미 간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인데 바로 북에 대한 핵전쟁 계획이었던 거죠. 핵전쟁 계획이. 거기에 완성 단계에 도달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미 핵 그룹 협의라는 게 하도 뭐 핵 우산을 뭐 해달라 아니면 핵을 갖다가 우리도 뭐 공유하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희하고 논의는 해주겠다. 뭐 그 정도의 그냥 그 립 서비스 정도 수준에 그 결국은 저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것은 저기서 핵협의 그룹을 창설을 결정을 하면서 내렸던 몇 가지의 그런 그 조치들이 있어요. 핵 전략 자산하면은 핵 전폭기, 그다음 핵 항모, 그다음에 SLBM, 핵 잠수함 이 세 가지 예를 들잖아요. 이것들을 거의 항시적인 수준에 한 번에 배치하겠다라고 그때 결정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한미 핵협의 그룹과 연동되는 대북 핵전쟁 계획의 완성인 거죠. 이 세 번째 이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인데요. 한미일. 지금 한미 군사 동맹 돼 있고요. 미일 군사 동맹 돼 있잖아요. 아니죠. 아직은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는 좀 교수님 잘못 아신 건데 한미 동맹은 70년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돼 있는데 네. 한미일까지는 아직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돼 있고 미일 동맹도 돼 있는데 이제 한미일까지는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로 한일 군사 협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게 한일 군사 동맹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바이든의 최고의 목적, 윤석열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한일 군사 협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한일 군사 협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한일 군사 동맹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여차하면 야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제 일본 이제 니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다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미군이 한반도에 개입을 해갖고 이제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80년을 지배해 나가는데 그럼 그 지배권을 일본한테 넘긴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봐도 전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은 이제 이 사람들의 꿈이지. 그러나 이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절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민주의식이 뛰어난 그런 국민들이 요즘에 끊임없이 외치는 그 구호가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 바로 일본 종자인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요. 여튼 정도를 하게 되면은요.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한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바로 이런 걸로 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참수부대 창설, 한미 해결그룹 창설, 그다음에 한미 군사동맹 추진 이 네 가지로 해서 사실상 전쟁이 한반도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책을 전환해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가 먼저 볼까요? 두 번째가. 이 부분이 되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동정시험은 대한민국과는 통일은 없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앴던 거잖아요. 심지어는 두 차례 세계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그 석검대가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북한에서. 아직은 전격적으로. 북한은 단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숨에 없애버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요. 북한이. 자,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켰다는 괴뢰들의 야망은 보수의 탈을 썼든 즉 국힘당이든 민주를 표방하든 즉 민주당이든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이전까지 통일 운동에 있어서 이른바 전반 운동에 있어서 그 통일 전선적 차원에서 그 개혁진영 민주당과 연대해왔던 거잖아요. 이걸 폐기해버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종의 조국 통일의 어떤 역량 편성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분이 되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나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통일 문제는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극렬한 다민족 세력만 아니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개혁 세력까지도 내쳐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던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보수 진영의 양국 체제론, 그 다음에 개혁 진영의 평화 공존론을 파산시켰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평화 공존론이 뭐냐면 말로는 그렇듯 하잖아요. DJ 노무현 특히 문재인이가 굉장히 강조했던 평화 공존. 이건 뭐냐면 남과 북한과 미국이 뭐와 함께 주한미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미가 이게 교수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주한미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정착이 될 수가 있냐고요?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한반도 올해 이제 말에 있는 미국의 대선이 아마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가 이 미국 특히 트럼프 진영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미국이 이제까지 모든 이제 그 한반도 정책에서 중대한 이제 그 변화가 올 게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예? 핵 무장은 니네 한국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 지원은 이제 다 빼고 이제 손을 빼는. 물론 이제 미국의 절대 다수의 그 군산 복합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작년 하노이 회담 때 그 볼튼이 했던 그 뭐 그런 걸 우리가 알고 본 것처럼 이 절대 미국의 주류들은 그다음에 군산 복합체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세기에 또 이랬던 이 계기스러운 또 인물이, 예? 예? 그거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저는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요. 예. 저는요, 예. 교수님, 예. 저는 전적으로 그 희망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예. 원래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을 만들고 유지하고 키워오고 했던 세력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미 군산복합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핵심인 사람이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든 빼고요. 볼튼이란 말이에요. 볼튼. 그렇지. 볼튼이 엊그저께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닌데, 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북미 협상을 해서 핵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할 거다 라고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반 게 아니라, 아니, 자,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네. 우리 그 저 반 트럼프들 다 여기 다 진짜 뭐요? 이제 경계 정보를 내리는 거지.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엘브리지 콜비라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이걸 딱 그 하나만 특정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그 군사 전략의 부차관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될 거다라고 거의 쐐기를 박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최근 들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연합뉴스, KBS, 워싱턴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 콜비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세 가지예요. 주한미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빼야 된다. 두 번째, 전작권, 한국이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되돌려 줘야 된다. 세 번째, 좀 놀라실 텐데요. 남한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볼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미국 세력의 주류 세력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미국 군산복합체 주류 세력들이 세계 정세의 흐름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면 제가 전문용어 좀 써도 될까요? 미국이 정책 아작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던 겁니다. 예. 자, 근데 이거는 미국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시혜를 베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그 핵 무장의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SLBM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있었던 뭐 이 마 이상의 예를 들면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EMP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에 우리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었던 TNT 뭐 5톤 50톤 분량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 1000배 뭐 10,00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그 핵무기들이 성능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옛날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이제 그 당시에 뭐 40kg 또는 60kg 정도의 그 핵물질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터졌던 게 그 당시에 600g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기술이 많이 그게 벌써 한 몇 년도입니까? 거의 80년 전 아니에요. 지금 이 핵무기 발전은 그때하고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거고 미국이 굳이 그 ICBM은 아니더라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SLBM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저쪽 태평양 쪽으로 가갖고 뭐 샌프란시스코가 됐건 아니면 뉴욕이 됐건 저쪽 가갖고 완전히 초타시킨다면은 근거리에서
그렇게 되면 미국 자체가 그야말로 미국 지도부, 예를 들면 워싱턴이나 뉴욕에 한 발씩 딱 떨어뜨리면 미국 자체가 그냥 손쓸 없이 그냥 국가 자체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에서는 핵 물량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가 아니라 핵을 쓰는 순간 그냥 공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알다시피 부자가 예를 들면 같이 공멸할 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공멸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부자가 손해거든. 미국이 손해예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하고의 어떤 최후의 일전을 갖다가 그야말로 핵전쟁이라는 거를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같이 만약에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통제 가능한 형식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가능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안 나왔을 거라고. 근데 이제 모든 테러를 다 끊었잖아요. 예를 들면 하노이에서 끊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한미일 동맹하면서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말하자면은 어차피 한국은 이건 한 줌 먹잇감도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조그만 TNT 하나면 여기 용산 하나 떨어뜨리면 나가사키급만 하나 떨어뜨려도 한 서울 시민 200만 명이 단숨에 그냥 죽기 때문에. 그 상상은 그러한 상정은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아니 그건 가능한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도 이미 다 나와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요.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도 있는데 자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공포의 균형 이론을 깨졌어요. 이 공포 이론이. 그렇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잖아. 대등하다면 되는데 전쟁은 북한과 그게 왜 깨졌냐면은 그러니까 대량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통해서 서로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다 땅땅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북이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에 대한 기술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도 인정하듯이 최고예요. 아까 용산을 얘기하길래 용산에는 제 친구가 살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디를 표적으로 삼냐면은 성주 사드기지, 그 다음에 평택, 세계에서 가장 큰 주한 미군 기지를 그렇지. 맛배기로 하지. 예. 아니 시작은 이제 맛배기로 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맛배기로 바로 용산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알다시피 용산에 지금 군 기지하고 군 뭐 합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이라 대통령실이라든지 이게 다 모여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청와대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이제 다 붙어 있잖아. 요 하나면은 대할 상대조차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 뭐 윤석열이는 뭐 그날 그냥 그 순식간에 그냥 자기 이 인식도 빛을 보기도 전에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고 따라서 대할 상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처럼 옛날 나가사키 히로시마도 동경에다가 처음에 안 떨어뜨린 이유는 뭐냐면 거길 떨어뜨리게 되면은 마지막 항복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맞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주 사드 기지가 됐건 뭐 아니면은 뭐 이 미군인의 어떤 주요 시설 중에 하나를 특히 남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수도권을 좀 피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맛보기를 하나 보여주고 맛보기 하나 알다시피 전술 핵무기라는 거는 이제 핵폭탄이 워낙 크니까 이제 조그맣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최소시키겠다는 건데 맛배기용으로 전술핵 하나 터뜨려주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뭐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뭐 참수부대를 보낸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용산에서 그냥 도달하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지금. 워낙 근거리이기 때문에. 휴전선에서 쏘면은 뭐 1분도 안 걸려서 오니까. 그래서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고고도, 이거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거니까. 그야말로 미사일 조그만 거 하나 실어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고고도를 쓸 수도 없지. 그 다음에 방공만도 보통 그때 북한이 이제 그걸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2만 발 정도의 다연장 포가 뭐 장산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 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실어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선택한 맞춰봐 이런 게 아니라 수만 발 중에 하나를 그냥 거기다 끼워 놓는 거거든.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북한의 어떤 지금의 전략, 그 다음에 자신감. 뭐냐면 자기네가 SLBM을 통해서 저쪽 태평양 가갖고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태평양 가서 샌프란시스코 앞에다가 수소폭탄 하나 터트려 놓으면 있잖아. 너네들
이 쓰나미가 샌프란시스코 거기 다 그냥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컷을 뻥뻥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고요. 그 문제 어쨌거나 그 정도는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 전환한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동독의식 거세된 대한민국 것들 때문에,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 저는 이 대목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안고 있는데 저는 약간 오류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2021년 4월 2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 청년 동맹에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게 되는데요. 2036년쯤에 지금 한 12년 남았잖아요. 이때 바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으로 보게 되면 북한의 어떤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결정적으로는 바로 대남 통일정책 전환한 이후로 한 10여 년 이후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근 80년간의 대남 관계를, 남북 관계의 종집을 찍고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 때문이다. 이른바 내적인 국가 발전 전략 때문에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돈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전쟁의 현실화, 두 번째 개혁 진영의 친미 반동족성,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이것 때문에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을 했다. 이렇게 정돈을 해야만이 이후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전쟁이 현실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항상 관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남북관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막아내지 못해서 통일이 진전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옛날 얘기는 하나, 그때 아버님이 송이버섯도 뭐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얘기. 그때 이제 문재인 그때가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그야말로 화해 무드가 좀 됐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은이 북한의 북한산 송이버섯을 우리 남한의 이제 고령자들 이산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kg 정도 될래나? 그거를 이제 송이버섯을 이제 선물을 했죠. 그래서 그때 추석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림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정돈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북한에서 이 통일 정책 전환을 한 이유 두 번째로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정세 흐름에 따라서 개혁 진영, 달리 얘기하면 민주 진영이 바로 민주당이 미국에서 과연 그런 포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반동족성을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민족 자주성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지금 엊그저께도 보면 평양의 전이거리라고 해서 4,000세대를 1년 3개월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지금 63층이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더 있나요? 아니지, 저 100층 넘는 잠실 롯데월드도 있잖아요. 그게 100층 넘어요? 네. 완공이 됐나요? 네. 여튼 아파트에서 아무튼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1년 2개월 만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일환인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은 북한은 사상 강국, 정치 강국, 그리고 군사 강국이잖아요. 한 가지만 지금 못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의 근 80년에 걸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바로 경제건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고지를 딱 점령하게 되면은 사회주의 강국이 건설했다라고 딱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부터 2012년 지금부터 한 12년 후에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한 이유 3가지는 바로 첫 번째 전쟁의 현실화, 두 번째로는 바로 개혁 진영의 친미 반동족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고 하는 국가 발전 전략에 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박정희 이전에만 하더라도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나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계속되는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고립화 정책에 의해서 또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막 동조를 해갖고 결국 그 닉슨 그러니까 그때 이 닉슨 이후에 그야말로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북한을 이제 완전히 고립을 시킨 거죠. 그리고 대북 제재를 갖다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러시아하고 그 중국이 북한을 미국 편을 들어갖고 이렇게 편집될 걸로 보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곧 이제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살펴본 건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의 전환의 내용이 3가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왜 전환했느냐. 딱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한 것이고요. 네. 첫 번째로.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전환이 대남 통일 전환이 이른바 그 사회과학적인 개념은 전략 문제인 거잖아요. 전략의 재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이때까지 근 80년간의 이렇게 분단 체제에서 전략을 어떻게 전환하고 재구성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북한에서 살펴보는 것도 북한은 이런 나라다라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바로 우리 시민들은 뭘 할 거냐, 김 교수님과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있게 되는 최후의 북미 대결전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이 이때까지 80년 있어 왔던 전략의 재구성 역사를 훑어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아까 좀 사회주의 강국이 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든 전략의 마지막은 결국은 북미 간의 그 마지막 그 대결이 전쟁이 아니라 결국 북미 간에 뭔가 그 힘 대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뭔가 타결돼서 뭔가 그 합의나 뭔가 타결로 인해서 나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난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제 지금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에 그 남북 관계는 굉장히 우여곡절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의 전환은 언뜻 보면 남북 관계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접근을 하게 되면 북미 관계 문제거든요. 그렇죠. 북미 관계 문제고. 아까 처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동의한다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 역시도 저는 부분적 동의가 아니라 바로 북미 대결전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 김상민 교수의 견해 입장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네. 자, 오늘 그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그 공동대표님과 함께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그 대결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완전히 이제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두 개의 국가 체제로 그리고 더 이상의
남북 간에 이제 통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 전환을 했던 것과 그 정책을 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오늘 한성 대표님과의 모든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